2. 공포.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 화만은 나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렸다. 나는 절망의 함정 속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날 닥친 재난과 나의 포악했던 행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사실의 연관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을 뿐이다. 어떤 사소한 매듭이라도 불완전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나는 불탄 곳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덩그랗게 남아있고 모두 헐려 있었다. 남아있는 부분은 집의 중앙,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최근에 석회를 새로 바른 탓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벽에 달라붙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시종일관 이상한 일이군이라든지 참으로 신기한 걸 같은 말을 내뱉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얀 벽에 조각이나 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상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그 인각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고양이 상의 목둘레에는 올가미 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내가 죽인 고양이의 유령이 틀림없었다. 처음 그 유령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극심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리를 해보았다. 건물 가까이에 붙어있던 정원수에 고양이를 매달지 않았던가. 불이 나자 누군가 우리 부부를 깨울 요량으로 죽은 고양이 사체를 끌어내려 창문 안으로 던져넣은 게 틀림없었다. 그 순간 불길이 방 안을 휘감았고 석기벽 위로 떨어진 고양이 사체가 불길에 녹아 고양이 형상을 형성하게 된 게 틀림없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리가 완전히 나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아니, 이성은 납득시켰을지언정 내 양심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다. 그 후 고양이의 환영은 여러 달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마음속에 막연하게 남아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나는 고양이를 죽인 일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늘상 찾아가는 술집이나 거리에서 내가 죽인 고양이와 비슷한 고양이가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주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주점의 유일한 가구라고 할 만한 술통 위에 무언가 검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실은 아까부터 줄곧 그 술통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그제야 비로소 그 검은 모양을 알아차린 것인지 사실 무척 이상한 일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보았다. 그것은 놀랍게도 죽은 플루토와 같은 검은 고양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군데만 빼놓고는 플루토와 모습이 똑같았다. 플루토는 온몸이 새까맸으나 그 고양이는 가슴 부분이 하얗고 커다란 얼룩점으로 덮여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얼른 일어났다. 그리고 목을 쭉 빼고 내 손에 몸을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나는 기쁨에 들떴다. 내가 찾던 그런 류의 고양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술집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내게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술집 주인은 고양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전에는 전혀 본 적도 없는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려는 눈치였다. 나는 그대로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길을 걸으며 이따금 허리를 굽혀 고양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고양이는 집에 오자마자 곧 적응을 했고 아내도 그 고양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나의 애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슬슬 고양이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점이 나를 참을 수 없게 했다. 불쾌한 마음은 점점 격렬한 증오심으로 발전했다. 나는 고양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예전에 내가 고양이에게 저지른 잔악한 행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나는 더욱 치를 떨며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나는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고양이를 피해 다녔다. 무엇보다 나를 미치게 했던 것은 그 고양이의 한쪽 눈이었다. 녀석은 죽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애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고양이를 데려온 다음 날에야 알 수 있었다. 아내의 행동은 나와 정반대였다. 아내는 애정을 가지고 고양이를 대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내의 행동은 일찍이 내가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했다.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고양이의 태도였다. 내가 고양이를 멀리하면 할수록 고양이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따랐다. 정말
녀석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쫓아다녔다. 어디에 내가 앉아있으면 언제 왔는지 내 의자 아래에 앉아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자칫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가슴으로 타고 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당장 녀석을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플루토를 죽인 이후 고양이가 몹시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공포감이었다. 내 몸에 어떤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공포는 물론 아니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그때의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그렇다. 중지를 짓고 깜빵에 갇혀 고백하지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그 공포감이란 건 실상 나의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고양이 가슴에 흰 반점이었다. 처음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반점은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서 마침내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몸서리가 처지는 일이었다.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반점의 형태였다. 반점의 형태는 바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교수대의 형상, 바로 그것과 일치했다. 나는 고양이 가슴의 반점을 볼 때마다 죄악과 죽음 같은 처절한 장면들을 생각하며 치를 떨곤 했다. 나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아갔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 동물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형상에 맞추어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고양이를 경멸하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미 나에게는 안식의 기쁨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밤마다 고통에 시달렸으며 잠이 들었다가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얼굴로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 끼쳤다. 악마의 와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을 짓누르며 나를 나락 속으로 밀어넣었다.